최근 미국 증시의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시청자들의 문의사항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우리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화폐 개혁의 일종인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모든 경제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또 국민 관심사가 높은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 증시 좋은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도 좀 입이 아픈 것 같은데, 이런 상승세 모든 분들에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한 사람에게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트럼프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미국 경기를 보통 예. 붐플레이션 그리고 증시를 파이어 마켓으로 이렇게 이제 칭해서 경기 침체 얘기가 있고 주가 떨어지는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주가와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목표 수익이 되면 예. 차익 실현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미국 경기는 붐플레이션 그리고 증시는 파이어 마켓이 지속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홍영표께서 아주 지금 미국의 대선이 굉장히 열을 띠다 보니까 예. 지금 미국 경기의 그 붐플레이션과 주가가 파이어 마켓으로 좋을 때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이 가장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올해 미국 경기가 대공황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2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때 차기 페드 의장으로 아서 래퍼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중앙일보에서 발빠르게 아서 래퍼를 인터뷰해서 한면을 장식했는데요. 이분도 미국 경제는 나쁘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자체는 주식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근데 부동산 재벌도 아니다. 왜 부채가 많아서 그렇죠. 부동산 통해서 재산 증식하는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 주가 모습에 대해서는 또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리게 보이는데요. 예.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아마 지금 지지도가 매일 상승하고 있고 여의도 월가의 돈줄도 한번 월요일 정도에 월가의 돈줄은 어떤 쪽으로 베팅할까 하는 것을 사실 월드컵 경기의 예측을 잘하는 문호에 비유되는 이런 예. 식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좋고 그다음에 앨런도 실질적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 하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페드조차도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1% 오르고 주가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예. 아마 바이든 후보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고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수록 이렇게 대선 후보에서 미국은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 예. 돈줄이 어디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거 자금도 그렇습니다는 월가의 많은 이렇게 돈줄이 지금은 바이든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때는 이제 이 정치적인 테마주로 해서 바이든 그다음에 민주당 공화당으로 해서 티커명이 낸시 크루즈 해서 비교해 가지고 제가 자금에 들어가는 정도 수익률 이렇게 가지고 한번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주제고요. 네. 최근 들어 나라 안팎에서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가 많이 혼탁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시청자분께서 기업 밸류앱 대책으로 어떤 그 교수께서 리드러메이션 사실 화폐 개혁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그 주장해서 이쪽 분야에 사실 리드러메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방송한 입장 중앙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예. 해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돼서 시청자분도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밸류업 대책이 중요하더라도 사실 목적 대비해서 정책 수단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이 화폐 개혁 얘기하니까 아마 시청자분도 깜짝 놀라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렇게 문의해 왔는데요. 일단 화폐 개혁 충분히 얘기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 밖에서도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한국에 비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폐 개혁은 최근 것을 비교해 보면 베네수엘라가 마두라 대통령이 나왔죠. 페트로 첫 원유 매장 바탕으로 하는 매장장 바탕으로는
가상 법정화폐라 해서 이거 실패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부켈레, 엘살베도로 이제 비트코인을 첫 그렇죠. 이렇게 예. 법정화폐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화폐 개혁인데요. 이 내용까지는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에 말레이시아의 그 제2의 부켈레를 표방했던 밀레이 그 대통령이 사실 달러라이제이션을 주장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법정화폐인 페소를 포기하고 미 달러를 법정화폐로 들어간다. 이게 예. 달러레이션입니다. 통화주권을 포기하는 문제죠. 이 문제가 돼서 화폐 개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올해는 시청자분도 뭐 이거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2019년에 사실 2019년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최고 권정인 1만 행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신사임당 이런 도안이 있죠? 그걸 예. 좀 바꾼다. 누구로 바꾸느냐?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시부사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본은 자본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얼만큼 관심이 있나?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사실 그 제일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요. 예. 제일은행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조선의 중앙은행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거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요 제일은행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 시대 때 조선은행, 중앙은행을 했다가 중앙은행 총재까지 했는데요. 누가 반대했느냐? 한국의 역적이라 하는 이등방문이 방문해서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대일 강점과 관계없이 예. 가장 우리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요 7월 1일 날 요거 이렇게 일본의 1만 행권 건정의 도안이 바뀔 때 예. 제가 일본의 자본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선 시대의 제일은행, 조선은행 해가지고 전부 한번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자, 대선 공약으로 화폐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주가가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니까 불편하죠. 불편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올해 11월 5일 날 대선에서 야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급진적인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 당신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가 올라갈수록 불리해질수록 급진적인 경우액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을 뭐 내가 떨어지면 피바다로 만든다. 피바다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급진적인 차원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옛날엔 대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러에 대신해서 보조화폐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살 밝겠을까 하는 각도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모종의 화폐 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선에서 경기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을수록 이런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것이 이번 얘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보면 달러 실현, 미국의 금융권 실현이 가장 큰 게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 그리고 국격에서는 가장 이렇게 했던 것이 2011년입니다. 이때 보면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양대 평가 기관의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강등시키면서 달러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중심도 나와서 달러 기능이 축소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을 쓰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때 달러 대신론에서 달러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글로벌 유로가 나오고 테라가 나오고 바로 근본이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자 그때 당시에 트럼프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는 롬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예. 트럼프가 전에 트럼프 친구는 롬니 후보가 바로 근본이제를 정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이가 걸려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롬니와 트럼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본이제를 그때 당시에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달러 기능도 축소되고 대신 돈 나오니까 근본이제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근본이제는 뭐냐? 미국의 이상이 가장 강할 때 공화당은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인데 가장 강할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닉슨의 금태환 정치를 했던 1971년 금과 달러의 가능성을 보완해서 태환성을 보장했던 데가 달러의 전성시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해서 달러 기능이 이렇게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때 자 미국의 이상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할 때 롬니가 바로 뭐냐?
근본이제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근본이제 주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래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방송의 전문가께서 이게 근본이제 주장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 나온 거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예. 교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트럼프는 이렇게 이 근본이제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꽤 오래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문제, 현물 ETF라든가 해서 비트코인 대중화돼서 사실 이 문제에 의해서 표심을 좌우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는 빨리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예. 빨리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자, 대사기로 치장했던 비트코인을 달러의 보조화폐다. 그러면 근본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측면은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디지털. 그러면 근본이제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달러의 보조화폐다 하는 것은 서로 맥을 갖춰죠. 그렇죠. 맥을 갖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달러의 보조화폐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즉흥적으로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2011년서부터 롬니를 바탕으로 해서 근본이제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일부 전문가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는 얘기한 것이 오늘 바로 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증 하나 풀고 가려고 하는데요. 화폐개혁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성공한 화폐개혁으로 지금의 100달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죠? 네, 100달러의 뒷면이 2014년에 빨간 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예. 좀 약간 퇴색됐습니다는 옛날에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100달러 뒤쪽 화면이 풀어서 그린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린백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아시겠습니다는 19세기 중반 1860년대 그때 당시는 영국의 면방산업과 미국의 남부의 면 생산지와는 굉장히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예. 기득권 카르텔이 뭘까 하는 측면은 면방산업의 배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남부 지역에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보면 면 산업을 아주 이렇게 육성시켜서 다시 그것을 영국으로 수출해서 자 영국의 면방 산업을 통해서 팍스 브리테니아 세계 권력을 했고요.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달러가 기축되기 전에 파운드가 세계 제1의 기축통화 됐던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면방 산업 면 생산지로서 어떠면 자, 그 남부 지역만 떼어놓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는 세계 경제 다 4위였습니다. 미국 전체가 아니라 남부 지역만 하면 세계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와 격차가 심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예. 자, 국민의 화합,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냐? 바로 뭐냐?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부를 위대한 게 아니라 북부를 통합시켜서 맥이라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맥 아메리칸 그레이트죠. 자, 트럼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게인을 붙여서 예. 맥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해서 мя가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남부 지역에서는 야, 당신네들 영국 산업과 함께 혜택을 누리니까 거기에 관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high tariff tax, 고관세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폐지시킨 거죠. 아프리카에서 그 인권 강교를 해서 실어가지고 남부에 치른 그게 노동력이 돼서 이렇게 하는 남북 간의 격차가 하니까 자, 노이즈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는 남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했던 것이 남북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전쟁의 국고를 통해서 전비를 치르니까 국가가 텅 비었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뭐냐? 주마다 그린백을 발행해라. 그러면 주마다 보면 그린백을 발행합니다. 인플레와 관계없이 전쟁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인데요. 자, 화폐 발행 코스트에 비해서 주마다 이렇게 더 액면가를 딱 치면 뭐냐? 거기에 화폐 발행 차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지사들이 뭐냐면 이 그린백 발을 아주 많이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상하니까 주마다 그린백을 하니까 통화주권을 흡수 통합회의죠. 흡수 통합.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합했던 것이 통화 권력을 흡수했던 것이 그 바탕으로 나온 것이 바로 그린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1860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 그린백은 바로 1860년대 링컨이 통화의 주조건을 중앙은행에 넣는 통화 주권을 단행했던 화폐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예. 가장 성공이 컸고 결국 화폐 개혁을 통해서 지금 이 달러가 세계 제1의 중심 통화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이게 달러를 가지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계에 대해서 그래서 화폐의 3대 기능이 뭡니까? 자, 거래적 동기, 그다음에 가치 저장 기능, 회계 단위. 3대 기능을 잘 확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화폐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화폐 개혁의 일종인 리디노미네이션을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팀버겐 정리를 수차례 얘기해 주셨죠. 이 정책을 세울 때는 이 목적에 대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좀 생각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우선 리디무네이션 어떤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까? 화폐 개혁은 가장 평온할 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또 대외적으로는 나라 안팎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업의 밸류 대책 관련해서 최근에 모 교수께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이 나와서 시청자분도 야, 이렇게 혼탁할 때 아무리 기업의 밸류 대책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이 화폐 개혁을 여기에 해야 되느냐 문의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화폐 개혁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화폐 개혁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3년, 1922년 단행으로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화폐 개혁의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금융위기 화폐 개혁의 얘기는 전부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이렇게 요약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는 화폐 개혁의 일환인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가 뭐냐 어려울 때마다 이 얘기가 단골 메뉴적으로 금융위기 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은 뭘까?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용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화폐 거래 단위가 변경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용어에 숫자가 많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디노미네이션. 그러면 시청자분이 그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변동 없이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거다. 일종의 광의 화폐 개념에 속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쉽게 여기서 다들 아시기 때문에 한번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은 뭐냐? 지금 1대 1330원인데 자, 이것이 좀 우리 국격을 좀 낮추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원래 리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은 1달러에 우리 경제 위상에 맞게 뭐 두 자릿대, 한 자릿대 예를 들어서 1대 1330면 1대 130원. 여기 1대는 이제 1달러죠. 그다음 1대 13.3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국이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거 심할 때 항상 리디노미네이션 이런 얘기에서 단골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대책 중요하죠. 예. 또 밸류업 대책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이가 그것도 이렇게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화폐 개혁까지 이렇게 들이대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야, 화폐 개혁 이거만큼 국민 경제 입장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화폐 개혁까지 이걸 할 만큼 밸류업 대책이 중요하냐. 예. 중요하지만 이것까지 들이대냐 이런 쪽에 문의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당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팀버건 정리입니다. 예.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정책 수단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업의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예. 가장 적합한 수단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밸류업 대책 말이죠. 아무리 핵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화폐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음. 항상 그렇습니다. 리드레메이션 장단기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는 이론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추진하면 엄청나게 이론적과 달리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럼 리드레메이션 단행한 국가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선진국은 대체로 리드레메이션을 단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심국가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국민 경제에 미치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장이기 때문에 단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리듬을 단행했을까? 불안한 국가들입니다. 불안한 국가들입니다. 한번 추진한 국가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렇죠. 부동산 투기가 거세진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다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런 북한도 2009년에 단행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다 뭐냐?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 자 지금 1973년에 우리가 10,000건이 나왔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뭐냐? 건정을 5만 원권으로 늘렸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 큽니다. 그래서 리디너메이션, 화폐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이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효과, 리디너메이션을 단행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다 실패를 했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업 대책에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리디너메이션을 들이대야 되냐. 팀버간 정리해서 목적 대비해서 수단 대비해서는 사실은 적합한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개인적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이 이제 시청자의 문의가 되다 보니까 어제 우연한 기회에 강의를 갔다 오다가 외국인을 만났어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있는 사람, 자 한국에서 밸류업 대책에 저는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absolute low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한국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사회가 이렇게 얼만큼 혼탁한데 이 문제를 때가 있는 거 아니냐? 정책이라는 거 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리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처럼 혼탁한 사회에서 이 문제를 디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absolute no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타이밍이 또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정책 당국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주총 시즌을 맞고 있는데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의 지금 기업 밸류업 측에서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주겠습니다. 상속세, 법인세 내리는 게 핵심적 대책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라든가 법인세를 내려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조치해야죠.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걸 상법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상속세, 법인세 내려주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를 하는 조치를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배당을 위해서 주주 환원율을 지금 29%인데요. 7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선진국 평균 수준은 끌어야 됩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4항에 속해 있습니다. 13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7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 금융사고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지 못한 이게 이제 밸류업 대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지금 금융사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의도 저승사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내일인가요? 세계적으로 보면 몇 조의 피해를 손실을 났던 건대 동에 들어옵니다. 이 꽁수가 저는 미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 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니까 그 꽁수를 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죠. 무슨 변호사를 써가지고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몇 조 이상의 이렇게 한 사람이 그 꽁수에 의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국의 뭐냐 금융사고 범죄가 범법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건동에 들어가면 100년 150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금융사고가 어떤 형태의 금융사고든 간에 사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범입니다. 밸류업은 뭡니까? 기업의 밸류를 제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업의 밸류인데 있는 거를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게 밸류업 대책의
퍼스트 스테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기업의 밸류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근데 한국이 지금 축적되어 있던 기업의 밸류가 주가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다. 이걸 반영시켜야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고 밸류업 대책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청자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뭐냐? 현존하는 기업 가치를 주가에 반영한 금융사고죠. 앞서 김치현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각종 금융사고. 특히 어이구 상장회사가 오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융사고를 저리겨? 뭐 오세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뭐 피해자의 사고를 많이 해서 했던 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리딩방이라든가 뭔가에서 아이고 이거 주식 사세요, 뭐 해서요 해서 사고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에브리함 링컨 이복현 이게 금감원장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의 재성사자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의 재성사자는 뭐냐? 금융사고를 이복현 감독원장식으로 이렇게 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밸류업 대책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화폐 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져가 있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여의도 재성사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공식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남부지청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청도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금감원도 나서서 이걸 삼자 합의식으로 리딩방이라든가 유사금융행위, 각종 상장소와 금융행위를 사고를 저지른 것,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이걸 전부 잡아들여야죠. 지금 뭐냐, 이복현 이렇게 금감원장께서는 이 방송을 위해서 개인적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 강요 중에서는 가장 자기의 소신 있게, 정치적으로 유혹과 관계없이 가장 소신 있게 하는 역대 금감원장에서 제일의 평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제가 평가한 게 그렇게 많이들 평가하거든요. 다양한 기회를 있습니다는 내가 이 문제만큼은 소신 있게 간다는 측면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역대 금감원장뿐 아니라 지금의 경제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시는 분인데요. 이건 제가 평가죠. 뭐 그렇게 세간의 평가거든요. 평가. 세간의 평가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과 마찬가지로 이복현 금감원장 여의도의 저승사자 방식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기업의 밸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을 해서는 이런 대책이지, 이게 지금 어려울 때 화폐 개혁해야 되는 리디노메이션을 해야 된다. 이게 오피니언 리더가 얘기할 수 있는 소질일까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그걸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화폐 개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